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시장의 쏠림이 풀리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다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급락하긴 했지만 적정 시점이 되면 또 하락을 멈추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이 세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등판하셨습니다. 또다시 거물급 인사를 모시고 온 거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열일하시는 것 같은데 8개월 만에 나오신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새 좋은 종목들도 많고 이제 투자가들도 수익이 잘 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군요. 네네. 오늘 좀 귀한 인사이트 좀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하락했는데 이 상장한 종목 수는 1,30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오늘 장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오늘 물론 이제 좀 인기 있는 섹터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다 온기가 이렇게 퍼져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평가돼 있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은행들도 주가가 오늘 오르는 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거 해소되는 이런 국면들도 시간을 두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계좌 평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지나친 쏠림이 좀 완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 주식이라는 게 특정 섹터만의 어떤 집중에 의한 상승은 오히려 시장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는 잠시 쉬어가고 그 나머지 주식들이 좀 선순환할 가능성, 그래서 8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끔 한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언젠가는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이 올 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었고 이제 시기가 언제였냐라는 거였는데, 저도 이제 앞 두 분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쏠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충분히 관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이제는 좀 골고루 그런 관심들을 나눠 갖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된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2차 전지 물론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도 좀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예, 2차 전지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150만 원대에서 지금 90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수급 쏠림 현상, 이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대표님? 수급 쏠림 현상이 주가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뒤늦게 사신 분들은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부터 사신 분들은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또 다른 쪽에 저평가된 기업들이나 이런 쪽을 좀 공략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만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좋아지는 다른 섹터들한테도 이제 돈이 더 몰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후공정 업체들도 오늘 많이 올랐고 반도체 업체들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순환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움직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건데 시장은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움직여야지 건전하게 되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지나친 쏠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사실 불안감을 키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저께 일단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에코프로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고점과 저점의 어떤 차이가 엄청 심했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과열 시그널이 이미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쉬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의 끝은 아니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은 또 이제 나머지 섹터에서 이게 선순환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시장의 좀 체력이 좀 강화가 되면 나중에 가서 2차 전지가 다시 상승할 때 오히려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섹터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좀 골고루 보셨으면 합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제 쏠림이 과해진 그런 업종들의 끝을 보면 거품이 낀 만큼 항상 이제 늘 빠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갈리는 거는 그 산업 자체가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냐, 아니면 어쨌든 성장성을 계속해서 구비를 해 가고 있냐라는 측면에 봤었을 때는 2차 전지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 영역인 거고 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지금 상황이 물론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혼란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재평가를 통해서 더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지금의 혼란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이 쏠림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들이 만들어낸 그 쏠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일부 뭐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뭐 전쟁 이런 것도 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뭐 일부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개인들이 뭔가 하나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좀 다른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 이제 사실 수급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이익이 뒷받침되고 수주가 충분히 있고 장기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확실한 이러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플루언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뭐 몇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컨빅션이 있는 콜을 하셨던 거고, 그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2차 전지에 투자를 많이 해왔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 계속 오른다는 부분에 이 속도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더 너무 빠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공매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쇼 스퀴즈가 되면서 들어 올린 부분들은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길게 봐도 앞으로 3년, 4년 계속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단지 지금 짧은 기간에 빨리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인 부분이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버블이 터져서 끝나고 이런 산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폭락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분하게 보면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보면은 분명히 또 내년에는 기업 이익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산업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이제 상처 안 받으시고 잘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청자 오버시즈님이 일부 2차 전지주들 때문에 피해본 뭐 2차 전지주들도 많다, 뭐 이렇게 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최근에 보면 매출이 뭐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총은 막 수조 원 단위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2차 전지주들이 앞으로 좀 나눠지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성장의 그림이 확실하고 그다음 볼륨도 이제 확실하게 커가는 섹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랐던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2차 전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숫자가 크게 나오지 않는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도 아직은 좀 경계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섹터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핵심에 집중하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에서 뭐 메인이 될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저는 더 오히려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해가시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저 자세를 좀 갖춘 다음에 뭐 이쪽만 또 보시지 마시고 또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이제 다른 그 지금 눌려 있는 섹터들 중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쪽도 같이 겸해서 보시면 시장에서 너무 그렇게 그 힘들어하시면서 장을 대응 못하시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만 보면 사실 이제 워낙 단기 수급이 쏠려면서 주가가 더 아까 숏스퀴즈 물량도 이제 더해지면서 많이 올라서 사실 이제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심리가 좀 나뉠 것 같아요. 네. 뭐 100만 원 그 언저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의 조정이 굉장히 조급하게 다가오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사실 이제 50만 원, 60만 원 올해 초 뭐 7월까지도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수준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8월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이고 MSCI 편입 이슈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시장 재료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그 부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 모든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2차 전지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약간의 그 2차 전지주들의 향후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도 혹시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예상이 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모멘텀이 약간 꺾이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까지도 일부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일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2차 전지는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메탈이라고 하는 소재, 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올랐다 빠질 때 이 재고가 비싼 재고가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판가가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나빠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지금 2분기, 3분기의 실적 둔화의 원인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4분기부터는 또 다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오더가 더 늘어난 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구간 뭐 한 분기에서 길게는 한 2분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주춤한 이런 모습은 있지만 네. 이게 절대로 이익이 꺾였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회사의 매출이 5.5조 원 정도 수준인데 올해 예상이 네. 그런데 수주 잔고는 12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20년치 이상의 수주를 갖고 있는 거고 증설 계획도 100만 톤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이 많은 포스코 그룹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맞춰가는 여러분이 주가 때문에 막 계속 흔들릴 수는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매출과 이익은 올해에서 내년, 내년에서 후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익에 다시 또 수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언젠가는 주가가 좀 쉬었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기업들의 어떤 실질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예,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간 이 2차 전지 쏠림 현상과 함께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런 하락한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락한 거를 생각하면은 아직 만회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어떨까? 이것도 좀 예상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완전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묶였던 수급이 풀리면서 제자리를 되찾아가는 시간이 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에 2차 전지 급등하는 동안에 좀 눌려 있기는 했었지만 박살이 나가지고 막 바닥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7만 1,000원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잠시 뭐 6만 9천 원대 갔다 오긴 했지만 크게 흔들린 거는 사실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면서 그때만 좀 이렇게 살짝 눌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가 됐든 뭐 오늘 보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조선주들이 많이 박살이 났는데 제가 지금 그 왜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를 하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애초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었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비싸게 수주한 것들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다 보면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지금 그 2차 전지 외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섹터들로는 지금 이후부터 한 적어도 8월 달 한 달 정도까지는 선순환의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시야를 조금 넓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2차 전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너무 단기 투자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은 거기서는 진짜 오히려 크게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로하님 에코프로비엠 내가 한 주 매수했더니 훅 급락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회복하기를 좀 기원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들 어디가 있을까? 앞으로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그걸 알려면 일단 큰 시장의 흐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FOMC 얘기 먼저 짚고 가볼까 합니다. 파월이 지금 9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지표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파월 의장은 늘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던 것 같고 지난번 회의 때 그 했던 발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 다만 이제 워딩 자체만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말한 흐름들, 문맥을 보면 앞뒤 문맥들을 보면 6월 CPI 뭐 한 달뿐이었지만 상당히 그 인상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도 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했고 예.
앞뒤 문맥들을 보면 사실상 금리 인상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동시에 보호 장치들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8월 10일에 미국 7월 CPI가 나오게 되는데 네. 7월 CPI가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7월 CPI가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그 헤드라인 CPI가 이제 3.0%까지 떨어졌잖아요. 7월 CPI부터는 이제 기저 효과가 YOY로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지금 나오는 예상들은 아직 혼돈스럽긴 하지만 7월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8월 24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이 다시 연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7월 CPI 결과를 보고 그때 연설 내용을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장의 생각보다 좀 더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파월 의장이 금리가 인상 가능성을 또 열어둔 것처럼 9월 FOMC도 또 지금과 달리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네. 그 첫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0일에 발표되는 7월 CPI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7월 CPI 8월 10일에 나오는 그리고 말씀하신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에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질까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파월 발언 중에 특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예상을 철회한다 이 발언이 있었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네, 경기 침체 우려는 사실 우려가 좀 많았던 거지. 네. 경기 지표나 통계를 보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오기 힘든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한 그렇습니까? 6개월 동안. 예. 네. 왜냐하면은 계속 완전 고용에다가 소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월급이라고 하는 거죠. 웨이지 그로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 임금이 오히려 플러스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CPI로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는데 7월에 약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또 보는 게 CPI도 보지만 코어 CPI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하나 다행인 게 작년 10월이 고점이었어요. 작년 10월이 6.6으로 고점이었고 그 베이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CPI가 3%까지 떨어진 것처럼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는 게 8, 9, 10월일 겁니다. 기저 효과를 본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서 이거는 기저효과다 이렇지만은 기저효과는 그대로 주가에도 인정이 되면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코어 CPI 개념에서는 좀 잘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또 9월에서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월이 이번이 그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건재한 겁니까? 그 부분은 과거보다 미국의 가계, 그다음에 기업 이런 쪽에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성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다 숫자들을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계 자산이 한 16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한 5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한 2배씩 늘어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일단은 과거 10년 전보다 굉장히 튼튼해졌고요. 부채 비율도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계 예. 같은 경우. 그래서 옛날보다는 가계 건전성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완전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고 월급이 매년 한 5에서 6%씩 올라갔었어요. 물가도 높았지만 네. 월급도 올라갔다고요. 그게 소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앵무새처럼 경제 전문가들이 반복을 했었냐면 네. 못 버틸 줄 알았던 거죠. 금리 이렇게 올리면은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 거고 소비도 위축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건 미국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뭐 IMF나 뭐 아시아개발은행 할 것 없이 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낮춰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괜찮을까요, 우리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만 좋은 상태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맨날 경기 선행 지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설 때 확실하게 돌아서는 어떤 그림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확연히 보이는 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확연히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자체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출 업종을 보면은 지금 좀 모호하게 얘기하면 실물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은 네. 실제 수출 현장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또 다 좋아요 지금. 그런 구조기 때문에 반도체까지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환율하고 또 맞물려 버리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1.6에서 1.4가 되든 0점 몇 프로 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쪽에다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건 역시나 이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경기 부양 열심히 나서고는 있는데 결과가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도 좀 내리고 뭐 경기 진작책이라고 해서 나왔고 뭐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나왔고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선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실업률도 높고 공장 가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미국 경기, 중국 경기가 유럽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 40%가 미국과 유럽에 이제 의존해왔던 소비자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게 중국의 기존 전통적인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유럽 경기는 여전히 살아날 길이 요원해 보이고 있는 상태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라든지 미국 내수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서비스업 위주로 이제 내수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중국의 어떤 반사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뻥 하고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미국도 제조업 위주의 어떤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고 유럽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거는 그 40%의 미국 의존하는 거에서 우리는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다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네. 같이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결국 중국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결국에는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이 미미하거나 긴 U자형으로 갈 가능성도 내포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또 일본하고 대만이 요즘 중국하고의 어떤 교역 관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중국이 단체 관광도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중국이 살아난다는 게 과연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되겠어?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야 이제 한국도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문화적인 것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한국으로 많이 쏠려간다든지 네. 또는 중국 TV나 이런 공연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 K-팝들이 와가지고 계속하고 드라마 계속 틀어주고 이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좀 반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단이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소비재 또는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IT 가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랑 별 상관이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 품목이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반도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많이 필요하고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가전의 사이클,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코로나 때 2020년에 가전제품을 많이 바꿨거든요. 특히 PC, 태블릿 이러한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네. 재택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2, 3년간은 사실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가 확 죽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3년이 지나는 한 내년 정도가 되면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보면은 3년간 역성장이에요. 3년간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서는 내년도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중간재 비중, 반도체 비중 또는 IT 부품, PCB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PC와 스마트폰은 아직 수요 회복이 요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 좋으면은 벌써 주가가 신고가 났겠죠, 코스피가. 네.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니라 좋아질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쏠림 이후에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냐? 먼저 세 분의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좋은지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매를 먼저 제가 맞을까요?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대표적인 업종이니까 바이오 업종이 좀 이제는 주목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고 오늘 바이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최대 실적 또 내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기대는 이제 작년에 워낙 금리가 높았었을 때에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이 좀 큰 업체 빼고요. 뭐 중간 규모 혹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주 업체들이 고생을 했던 게 네. 제대로 펀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상이나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금리 부담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정들이 다 지연되고 뭐 공장 가동률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점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뭐 금리 인상 스케줄도 끝나가는 이런 시점들이 나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업계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하반기에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뭐 임상 실험 재개라든지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날 여지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이라고 하죠. 빅파마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케미컬 위주가 아니라 점점 바이오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이제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 쪽에 우리가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업체들, 특히 한국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됐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됐다. 이사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지? 네, 뭐 바이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오 당연히 하반기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 바이오 말고도 저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사 전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차 전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 반도체를 위시해 가지고 그다음 풍력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10조짜리 계약 뭐 기사로 나왔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 나오다가 주가 쭉 밀렸었지만 방산 쪽 역시도 하반기에 또 폴란드양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성장의 그림이 좀 확연한 쪽 섹터는 하반기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이번에는 좀 쉬어가면서 그 다음을 좀 모색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주도 업종이 계속 주도하는 게 시장에 항상 논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반도체와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AI용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수혜주 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네, 네. 그런 쪽 업종이 당분간은 이제 주도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건설 기계 중에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관련한 뭐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송배전 시설 이런 쪽들도 지금 주가들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흐름 자체, 방향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는 걸 기반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그 근거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풍력이라든지 해양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 이런 설치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설비를 2026년까지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하나고 좀 더 이제 이해가 쉬운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슈퍼차저라고 그래서 왜 테슬라가 전기차 스테이션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송배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기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어떤 충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송배전 설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이 이렇게 담보가 되는 거 그리고 그게 잘 이해가 되고 보이는 산업의 변화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이익 예측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 세 분께서 다양한 섹터들을 지금 던져주셨는데 뭐 약간 겹치는 섹터들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일 자신감 있게 먼저 손평론가님이 바이오를 던져주셨으니까 바이오 얘기를 먼저 좀 풀어가자면 우리가 사실 상반기 동안 봤던 바이오는 주로 AI랑 관련된 바이오였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전통의 바이오 강자가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일단 빈집 효과가 일단 크고요. 많이 빠져 있었고 실제로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반토막난 바이오텍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실제 임상 진행 단계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하반기에 뭐 에스모라든지 각종 학회를 통해 가지고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내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큰 바이오텍 하나는 또 M&A 이슈도 좀 나온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이 올해는 지금 당장에 매출로 찍히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 바이오텍이 거의 없지만 사실 지금 임상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날 시기가 24년도 중반 이후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좀 저가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내에서도 지금 ETF 바이오 ETF가 지금 설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거의 설정은 안 되다가 예. 이 얘기는 이제 바이오텍 쪽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는 그 시선들이 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수급적으로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바이오제약 업체들의 그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게 이제 바이오 리액터, 배양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더 최적화시키는 거는 그 배양기를 통해서 배양을 한 그 약들이 이제 온전히 이제 성능을 내기까지의 그 시간을 줄이는 그 공정 단계의 그런 효율화 작업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보는데 네. 그 배양 그 능력 자체도 지금 세계 최대 규모 수준으로 시설 투자를 해서 완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정 효율화 작업도 굉장히 탁월한 지금 시간을 계속 줄여가면서 비용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크게 가져가는데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뭐 CDMO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을 점차 줄여가고 직접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지금 계속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산업 우성장하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이제 셀트리온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회사에서는 이제 검토하고 있고 아마 주관사까지 선정된 걸로 봐서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저는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셀트리온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캐파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분명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갑자기 떠밀려 가지고 합병을 시도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앞서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급하게. 그럼 이거는 합병에 대한 준비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이게 합병이 성사가 됐을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3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코스닥 기업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그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고 그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물론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섹터가 일정 부분은 가져가겠지만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 부분을 볼륨을 그 다른 뭔가가 채워나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합병 역시도 바이오 섹터를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 분이 다 섹터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동차 쪽 섹터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현대차 최근에 최대 실적 가기도 하고 오늘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막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이 지금의 업황과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 자동차는 선제적으로 좀 샀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냥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산업 전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고 전기차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는 그거를 앞서서 미국에서도 마켓시ェ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신차들 보셔도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모던하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켓시ェ어를 더 점유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2분기 서프라이즈 외에도 하반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더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는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냐 하면은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피크아웃이야. 이게 이 정도 더 잘 나올 수 없어. 오피 마진이 이미 10%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 더 잘 나올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경기가
다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까 일부 성장주 위주로 돈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그쪽으로 안 간 거예요. 자동차 네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라고 생각하면서 2차 전지 가고 그다음에 후공정 반도체 가고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시즌이 가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도 지금 다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PR이 물론 반도체 아니 자동차 업종 자체가 PR이 좀 낮은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PR이 다 한 4배, 4배에서 5배 사이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예. 배당도 한 3%씩은 주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도 충분히 돈이 돌다 보면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 판매 실적 면에서 보면 최근 현대기아차 내부 분위기는 뭐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그 판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고 네. 특히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문제가 됐던 부품 수급이라든지 반도체 수급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잘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핵심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건 맞고 이제 또 하나 그 관전 포인트는 미국 현지 전기차는 현지 생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현지 생산을 하면 인플레 감축법에 이제 뭐 보조금 효과도 지금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변 안팎의 여건은 네,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시총 10위권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9위로 올라왔는데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본인의 의지로 갑자기 현대차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얘기한 이 바이오랑 뭐 첨단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첨단 전략 기술 이런 걸로 이제 지정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주 이것도 역시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돼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로봇주 흐름은 어떨 걸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 로봇 산업은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건 분명한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상장돼 있는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워낙에 작은 회사라 가지고 그 회사들의 어떤 미래 포텐셜을 막 잡아당겨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장주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약간 좀 헷갈린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 쪽에서 지금 현재 숫자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의료 로봇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계약을 했던 회사라든지 이런 쪽은 그림이 좀 확연하고 자동화와 관련돼 있는 쪽 특히 이제 연관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성장의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측면에서 로봇 내에서도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향후에 좀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골드여신님이 앞으로 대세가 로봇인데 왜 주식은 안 오릅니까? 당연히 성장주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제가 뭐 느낌을 말씀드리면 로봇주들이 매출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돼 있고 시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로봇주들은 이제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한국에 지금 뭐 주가 그 1분기에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을 보면은 작년 매출이 100억대였고 올해 많이 늘어나 봐야 뭐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회사는 시총이 1조가 넘고 이제 3, 4천억짜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익하고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주가만 먼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발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로봇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조용히 하이닉스가 9%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3%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전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5월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AI용 HBM 수요가 넘치고 있다. 뭐 전장용 반도체도 향후 뭐 5년간 30% 중반에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희망적인 얘기를 줬습니다. 이 얘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덕에 하이닉스가 급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시장에 대한 확신을 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낸드 쪽인데 네. 낸드 쪽에 대해서 하이닉스도 감산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감산에 대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낸드 시장의 정상화가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거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100% 반도체 향인 하이닉스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효과 비슷하게 오늘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반기에 괜찮을 것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찍은 게 분명하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빨리 돌아서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삼성이 빨리 이제 낸드 부분까지 이제 재고 조정을 하면서 감산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제가 봤던 자료에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자료에는 올 연말부터는 4분기부터는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네. 재고 정상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고들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4분기부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이 이제 완전 바닥 구간에서 돌아서 가지고 터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 주가는 특히 칩업체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신 통해서 나온 소식을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대만 TSMC가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AI 부문 물론 화려했지만 수요가 그만큼 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도 좀 매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고 네. 하나 더 짚자면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도 1년 연기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TSMC에 이제 전량 공급을 맡겨놨던 그 회사들이 좀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특히 3나노에서 5나노 최신 공정에 있어서 TSMC가 수율이 잘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이 수율 부분에 앞서갔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TSMC 일시적인 어떤 흔들림이 삼성에게는 수혜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낸드 감산이 하이닉스에 굉장히 호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 대표님 사실 오늘 삼성전자 실적만 보면 진짜 반도체를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 저도 들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AI용 반도체 HBM에 대한 기술이 좀 떨어지고 대응이 늦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신 있는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캐파도 2배 늘리고 우리가 수율도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좀 했던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HBM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도권을 잡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자신 있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주가들이 또 그렇게 그대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무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은 IT 재고가 너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우려가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멈췄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요들은 이제 꾸준하게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 기업 이익으로 좀 1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반도체주 하반기 움직임,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자면 이 산업군 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강하게 힘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반도체주 내에서? 오늘 일단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공정 쪽 일단 투자가 가장 많을 것 같고 네. 여전히 후공정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EUV 관련된 섹터들은 뭐 꾸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재고 감소나 이런 게 확연하게 가격 변화나 이런 게 드러나면서 주가도 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하반기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AI와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애플이 지금 XR 기기 내년에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애플이 그걸 출시를 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무조건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켓 자체가 애플이 그 10년을 준비해 온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처음에는 고급형, 이제 고가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보급형이 출시가 되는 순간 그 시장 자체가 커져버리면서 그게 또 다른 반도체 특히 이런 메모리 쪽에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금 가장 저점이고 내년
지나가면서 시작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X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에 이렇게 맞물려 버리게 될 경우에는 HBM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년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숫자라든지 모든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친환경 섹터,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전망을 했던 친환경 섹터는 오늘도 이런 날에도 굉장히 침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뭐 CS 윈드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가 부진했는데 왜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날에? 일단 그 섹터들이 대부분이 지금 수급으로 좀 묶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 롱숏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그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를 좀 팔아내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하고는 근데 현지 그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수익성하고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리지널 풍력, 오리지널 태양광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한화 같은 경우는 그 화학하고 또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에 대한 어닝 미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데다가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격하게 쏠려 있었잖아요. 2차 전지 섹터로. 그 외주식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히 금리의 충격을 받았던 바이오라든지 이런 투자 비용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8월 이후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리뉴어블 에너지 뭐 이런 그런 네, 인프라 친환경 말씀하시는 섹터 거잖아요. 쪽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쪽에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섹터들이 있고 잘 안 보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방의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게 매달 나오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되게 섹시하니까 많이 따라 붙고 이렇죠. 뉴스도 많고.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는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설비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은 그런 방산업체들도 조용히 가다가 또 수주 나오면은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수랑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그런 때마다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터빈 업자들이 작년 4분기, 올 1분기 때 수주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35%, 40% 증가를 했는데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 쪽으로 이제 발주를 내려면은 그 기간 자체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길게 보면 한 8개월, 한 2개분기 그러니까 2개분기 이상의 텀이 필요한데 네. 이번에 중간에 그 지멘스 가메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풍력 발전기에 이제 고장이 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면 검수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발주가 글로벌 그 터빈 3사들이 다 지금 늦춰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올 예정이었었던 것들이 딜레이되면서 시장에서 좀 소요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호하실 만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 통신주 이쪽인데 마침 오늘 SK텔레콤 자사주 2천억 소각을 했고요. 어제 최대 실적을 찍었던 KB금융도 뭐 주주환원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대표님 보통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배당 이익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코스피가 PR 10배에서 11배를 주는 이유는 기업 이익이 10%씩은 성장을 해야 그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채권을 삽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통신주나 은행주들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전방 산업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현금 흐름은 좋은데 딱히 성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K텔레콤이 한 배당을 한 7천억 정도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2천억, 죄송합니다. 2천억 정도 매입 소각을 하는 걸로 했고, 네. 그다음에 배당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시총이 한 1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거의 9% 정도의 수익을 주주환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배당을 받을 때는 이제 연말이 가까워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저는 지금처럼 여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담았다가 네. 이제 배당 플레이하러 이제 겨울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런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에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의외로. 은행도 비슷합니다. 은행의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배당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개념의 주주 환원 수익률로 보면 지금 주가를 샀을 때, 주식을 봤을 때 주주 환원이 얼마 되냐. 그게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은행이나 다른 하나은행이나 다 보면은 10%가 넘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 환원에 관련한 기대가 있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이쪽에서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다른 섹시한 업종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채권보다는 이런 주식이 한 10에서 15% 뭐 이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죠. 맞습니다. 예, 심프로님이 분기 반기 배당 요즘에는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서 뭐 그런 배당 시점에 맞춰가지고 주가의 움직임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배당주, 뭐 네네네. 금융이나 통신 이쪽에 대한 평론가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 사실 은행주는 정확하게 모르죠. 은행주는 아직 크레딧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네.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는 3월에 있었던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유동성 위기나 그런 게 또 불거지면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통신주 말씀드리면 통신주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참 재미없잖아요. 보통 이제 통신주를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아르프라고 그래서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보는데 그게 항상 정책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이 아르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통신 3사가 버릇처럼 외쳤던 게 탈통신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로를 찾고는 있는데 예. 혁혁한 성과를 뭐 냈다라고 보는 업체는 많이 없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통신주를 보는 건 지금 좀 전에 기사가 나와서 저도 이제 눈에 띄게 6시에 나왔는데요. 네. SK텔레콤이 도이치텔레콤이랑 싱텔이랑 EN이랑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조금 전에 발족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SK텔레콤도 그렇지만 KT도 그렇고요. 하반기에 초거대 언어 모델, 이제 AI 모델들을 각자 그 공식 출시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새롭게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그래도 스페셜 게스트니까 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이제 8월인데 우리 시장의 흐름, 좀 이제는 무엇이 주도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 선행지수로 보면은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은 2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돌아섰고요. 거의 20개월 빠지다가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있고 경기 선행지수가 코스피 주가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뭐 여기서 크게 빠진다 이런 가정은 좀 안 하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회복세도 한국의 GDP 성장률을 뭐 IMF에서 낮췄다 이러지만은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기 지표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보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고 특별히 악재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업단 섹터별 산업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뭔지 그다음에 철저하게 소외된 가치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초반에도 너무 수급이 쏠렸었다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쏠린 것만큼 소외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팔아서 절로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섹터에 대한 의견은 두 분 전문가분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좋은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적 잘 지켜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종목들 선별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